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 중 제8장에 해당되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7년간 출제 영역을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집단 실천 모델과 특징, 집단의 유형, 그리고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집단 역동성과 장점, 발달 단계와 과업, 무려 15문제나 나왔고요. 또 집단의 사정 도구, 소시오그램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정 도구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 그래프가 들쑥날쑥하네요. 그런데 많게는 7문제, 적어도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2024년이죠. 22회 시험에서도 무려 7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맨 뒤에 보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또 자세한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도 살펴보니까 이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고르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8장 귀 쫑긋 그리고 수험서에 밑줄 팍팍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 또 받아 적기도 하시고요.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7문제 딱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번쯤 공부하시고 영상 들으면 7문제를 맞추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 훑어보기 보시면요. 집단의 유형,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모델, 그리고 집단의 치료적 효과, 그리고 집단의 참여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죠. 자, 단골로 매해 출제되는 거는 집단 발달 단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도 각 과정별로 사회복지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단을 운영하실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나 이거를 시험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 단계별 내용과 과업 그리고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인 소시오그램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98페이지에 보면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또는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목표 지향적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나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며 나아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그리고 통합적 방법론 배우면서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이 개별 사회복지 실천, 집단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 복지입니다. 자, 그때 얘기하는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집단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을 구성하는 성원이 있어야 되고요. 집단은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을 전문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의도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집단 프로그램 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의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의에서 집단, 성원, 지도자, 활동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모델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정의에서 보았던 집단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또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이론적 모델 3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짠 하면 나타나죠. 이 표는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표에서 3가지 모델을 동시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역기능적 행동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것, 이거는 어느 모델의 목표인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를 조화시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느 모델인지, 그죠? 자, 제가 실천론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큰 타이틀만 채워놓고 맨 위에 3줄, 3칸,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5칸을 비워놓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니면 하나만 딱 보였을 때 이게 어느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지를 식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목표 모델을 볼게요.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전통에 근거를 두는 인보관 모델의 인보관에 기원을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보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인보관 운동의 어떤 철학적 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개개인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집단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달시키고 또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이런 목표를 강조합니다. 자, 이 목표, 사회적 목표 모델의 특징은요, 개인의 성숙과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이에요.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의 치료, 증상의 완화나 개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적인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 이런 거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장기적 목적은 더 나은 민주사회의 건설이 됩니다. 자, 집단의 초점은요, 계속 민주주의라는 얘기 나온 거죠. 사회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심화가 생기려면 개개인의 역량 자체도 민주시민의 역량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좀 더 성숙하고 또 사회 전체로서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사회복지사는요, 개개의 성인들에게 영향력, 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이 집단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바로 목표 설정 부분인데요. 초기에는 집단 지도자가 우리 집단은 이런 거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지만 점차 집단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들이 생겨나고 집단 성원들의 논의와 토의와 합의와 이런 거로 인해서 목표가 이제 더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에 속하는 대표적인 집단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YMCA, YWCA 같은 집단이 이런 사회적 목표 모델에 근거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 활동, 보이스카우트 활동, 이런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집단들도 바로 사회적 목표 모델에 근거한 집단입니다. 자, 두 번째 상호작용 모델은요, 상호작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성원들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또 상호관계를 통해서 개개인의 욕구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전체로서의 집단 목표가 달성되게 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의 장기적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에 좀 더 적응적으로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사회와 어울려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모델에서 중요한 건요, 집단 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나도 성숙해지고 너도 성숙해지고 우리 모두 성숙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성원들이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활발한 상호작용과 역동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원들 스스로 자조, 스스로 도와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체계, 원조 체계를 개발하는 게 이 집단 활동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따라서 성원들이 집단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집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원과의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뭐 중재자 또는 조성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집단으로 지지집단이 속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지집단은요, 좀 이따 나오는 우리 치료 집단 중에 한 집단이죠. 지지집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치료 모델, 치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개개인들의 정말 어떤 그 병리적인 문제, 역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단을 만든 그런 집단의 기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면요. 사회적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를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집단들 또는 고위험의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입니다. 이 집단에 속하면 아무래도 개개인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 또 역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물론 1:1의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집단을 이루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과정은 1:1의 상담이나 개인 치료와는 또 다른 강력한 힘 또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집단의 치료적 효과인데요. 그것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회복지사는요, 전문적인 변화 매개인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문제 수준이 10이죠. 그러면 집단 활동을 하면 문제 수준이 적어도 뭐 몇 이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제가 적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거는 어떤 개입의 효과이고 치료의 효과이죠. 이러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변화 매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치료 모델은요, 개개인의 역기능을 변화시켜서 증상의 개선, 호전 이런 거 중요시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모델을 구분하는 것 이외에 집단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뭐 1차 집단, 2차 집단, 자연 발생적 집단, 뭐 인위적 형성 집단, 여러 가지 집단을 공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요, 여러 가지 집단 중에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을 나누고 이 집단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토스랜드와 리바스라는 사람이요, 집단을 적어도 사회복지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는 집단을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집단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즉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분류인 치료 집단, 과업 집단에서 치료는 트리트먼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치료 집단에 5가지 하위 집단이 있는데요. 그 하위 집단에는 치유 집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라피라고 얘기하는 세라피 그룹인데요. 이 세라피를 치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 집단, 과업 집단 할 때 치료 집단인지 치료 집단의 하위 집단인 세라피 그룹의 치료 집단인지 치유 집단인지를 또 맥락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집단에서 사회복지 실천 맥락에서 집단의 구분은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눈다입니다. 201페이지 또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치료 집단, 트리트먼트 그룹은요, 집단이 형성된 목적이 또는 집단을 만든 목적 자체가 집단에 소속된 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이에요. 그래서 집단 성원의 역할은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집단 성원 중에서 뭐 리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성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촉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이런 게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역할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들의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집단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절차나 의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에 따라 융통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공식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집단 구성은요.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본인이 가진 문제 또는 내 옆에 있는 성원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 활동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치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만큼 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노출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자, 집단 활동할 때 대부분 비밀 보장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죠. 집단에서 이루어진 일은 또는 집단에서 알게 된 정보는 집단 활동이 끝났을 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자, 치료 집단 같은 경우 평가는요. 집단 성원의 치료적 목표 성취 정도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평가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집단은 성공적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과업 집단 같은 경우는요. 특수한 과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여러 센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집단들은 대부분 치료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 집단에 속한 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뭐 자아 존중감을 향상한다거나 분노 조절 기술을 배운다거나 자기 주장을 상대방을 너무 민망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주장을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하는 법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치료 집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사례 관리 많이 하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위해서 복지관 선생님, 가족센터 선생님,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이렇게 5명이 모여서 또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 사례회의를 해요. 이것은 이 집단에 모인 성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죠.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난 거지 이 팀의 사례회의에 소속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아동학대 재발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례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은 과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대표적인 역할을 우리가 임명을 통해서 결정하죠. 뭐 위원장이라든가 뭐 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팀에 따라서는. 그래서 상호작용이나 임명을 통해서 집단 성원의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은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얘기, 사적인 얘기, 나의 관심사, 나의 문제를 말하진 않죠. 아동학대 재발 방지, 아동의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과업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거는 공식적인 안건이나 규정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집단 구성 같은 경우는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사적인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자기 노출 수준 낮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은 일반적으로 비밀 보장 원칙이 유지가 되지만 또 팀에 따라서는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죠. 다른 전문직과 공유하는 게 또 팀의 어떤 활동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때요? 그 특수한 과업이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과업 집단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 슬라이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201페이지 하단, 그러니까 표에서부터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걸쳐서 5가지 치료 집단의 유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지 집단입니다. 서포트 그룹이라고 하죠. 서포트가 서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 집단은 집단 성원 간 서로 도와주면서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옆에 있는 성원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 암 환자의 가족들이 그 질병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정보를 주고받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는 집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노출 수준 굉장히 높죠. 두 번째는 교육 집단인데요. 교육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기 노출 수준이 낮아요. 왜냐하면 뭔가 배우고 교육을 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주로 강사나 교육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입양을 준비하는 부부들 를 교육하는 집단, 그리고 이제 가정 위탁의 위탁 부모가 되려는 예비 위탁 부모들을 교육하는 집단, 모두 다 집단이지만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노출 수준은 낮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장 집단인데요. 이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원들의 자기 인식 증진, 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통찰을 얻는 것,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체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얘기도 하고 통찰도 얻고 좀 더 성숙해지려고 해서 만든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참 만남 집단이 있습니다. 참 만남, 누구를 만난다는 걸까요?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나를 참되게 만난다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이제 만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치유 집단이 그 문제의 집단인데요. 이 치유 집단은 영어로 테라피 그룹입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서 이 치유 집단, 테라피 그룹을 치료 집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같이 봐두시고요. 영어가 없을 때는 과업 집단, 치료 집단 나눌 때 치료 집단인지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인 테라피 그룹인지를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치료 집단은 트리트먼트, 치유 집단은 테라피 그룹, 이렇게 1대1로만 매칭을 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라고 표현이 되더라도 트리트먼트인지 테라피인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유 집단은요, 가장 어떤 의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역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고 치료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에요. 그래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치료 집단 또는 공황장애 치료를 정신과에서는 받는데 그러한 치료로만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을 형성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치유 집단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화 집단인데요. 우리가 사회화라는 것이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 사회활동을 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특정의 사회 기술을 좀 의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실시하는 집단이 사회화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기술훈련 집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204페이지에 보면 자조 집단이 있는데요. 자조 집단은 지지 집단하고 비슷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은 집단 지도자가 없이 성원들끼리 스스로 자조,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A 단주 집단, 단주 친목, 단주 동맹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바로 대표적인 자주 집단입니다. 전문가가 없이 성원들끼리 집단을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업 집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뭐 사례회의 집단, 뭐 이사회, 위원회, 팀, 대의원 회의 같은 경우인데요. 특정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5페이지 집단 지도력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과 성원 필요하고 집단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집단 지도자는 리더이고요. 집단 지도력은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진짜 저 사람 리더십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지도력이에요. 집단을 이끄는 힘, 집단 지도력입니다. 자, 집단 지도자는 집단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집단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집단이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단을 잘 운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집단 지도력과 집단 지도자에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공동 지도력입니다. 집단이 1회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거의 없고 보통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집단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의 집단 지도자가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의 집단 지도자가 집단을 이끄는 것을 공동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공동 지도력을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 이상이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지도자 간에 뭔가 다툼이 생겨버리면 집단 자체가 해체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원들이 특정 지도자의 이제 줄을 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많아요. 한 지도자가 몇 달을 이끌어 가려면 굉장히 지치기도 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한 지도자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을 상대 지도자가 봐줌으로써 집단을 좀 더 잘 이끌 수도 있겠죠. 또 초보 지도자가 이제 코워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더 능숙한 숙련된 지도자의 스킬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 지도력을 사용하는 거는 단점만 있거나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도력을 사용할 때 유의해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지도를 하는 사회복지사는요, 말만 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또 집단을 지도하는 기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우리가 평소에 보아왔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집단 지도 기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교재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본문의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기술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집단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 활발히 일어나야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집단이 형성된 목표,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성원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 과정을 촉진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원 간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성원들 간의 신뢰감이 쌓여질 수 있도록 집단 과정을 활발하게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집단 과정 촉진 기술입니다. 집단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3주 동안 한마디도 안 한 성원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은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저 성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성원들의 얘기가 산발적으로 막 흩어집니다. 이럴 때 주의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 나누는 거를 보니까 지금 좀 초점이 흐려지고 있네요. 우리가 이 집단에서 오늘 나누기로 했던 내용이 요거인데요. 다시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 집중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 기술. 집단 성원들이 조금 더 자신의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방 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기술이고요.
어떤 집단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그래서 너무 잘못,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면 좀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기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단 성원의 의사소통, 초점 유지 기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집단 과정의 명료화 기술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여기가 어디인가, 지금 집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나 성원들이 알 수 있겠죠. 또는 집단 과정만이 아니라 성원들이 주고받는 내용, 또는 표현하는 어떤 행동, 메시지 이러한 것들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명료화 기술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료 수집 및 평가 기술이에요. 성원들이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때 멀뚱멀뚱 쳐다봐서는 안 되고요.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정보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도이며 또는 변화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세분화하고 성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사고, 감정, 행동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자료 수집 및 평가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성원들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그런 집단 과정 촉진 기술 이외에도 성원들이 특정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행동 기술도 씁니다. 자, 모델링 해보는 것 또는 성원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거 행동 기술입니다. 롤 플레이 같은 경우도 행동 기술입니다. 그죠? 또 성원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보도록 지시하는 것, 조언하는 것, 또 갈등이 생겨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을 하는 것 모두 다 행동 기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특히 집단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요, 집단의 역동성과 치료적 효과인데요. 제가 반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 집단이 되지는 않아요. 공통의 목표나 목적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 집단에 뭔가 독특한 특징이 생겨나죠. 자, 이렇게 집단 성원들끼리 또는 성원과 집단 지도자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특한 힘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거를 집단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 성원과 집단 지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이런 거는 집단 과정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뭔가 집단의 독특한 특징, 어떤 집단이 가지는 힘,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집단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집단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단 성원들의 그러니까 집단 성원들이 집단에 대한 응집력이 높아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요. 집단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요. 똘똘 뭉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집단 활동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집단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목표 달성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집단 문화 자체가 특정인이 집단 활동을 독점하거나 여러 사람을 배척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다면 이 집단이 역동성이 활발할까요? 긍정적인 역동성이 생길까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집단의 목표가 달성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집단의 역동성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아무도 상호작용 안 해서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한 집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집단은 목표 달성이 안 됩니다. 집단 망한 겁니다. 폭망입니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집단에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성원들끼리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집단 응집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고 역동성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보면은요. 자, 집단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아무래도 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수록 역동성이 활발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213페이지에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집단 중심의 상호작용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성원들끼리 상호작용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3번에 나와 있는 집단 지도자 중심의 상호작용입니다. 집단 지도자는 사실 집단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성원들이 주인공이 되고 활발한 역동이 안 일어날 때 좀 개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집단 지도자 중심의 상호작용은 지도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모든 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다소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작용은 좀 증가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지도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단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집단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집단 응집력이 높은 경우도 집단 역동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집단 역동성의 구성 요소인 집단 응집력은요, 볼드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과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해서 갖는 매력, 이게 응집력이에요. 집단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도 좋고 그 집단에 속해서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서의 집단 응집력은 높아지고 집단 역동성은 활발해집니다. 자,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도 집단 역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위라는 거는요, 한 집단의 지위 조직상에 점하는 구성원의 위치라고 얘기하고요. 역할은 비슷한데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 이게 역할이에요. 지위가 있을 때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집단 문화인데요. 이 집단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도 집단 역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관습, 전통 이런 거를 집단 문화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집단 문화는요, 한날 한시에 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몇 회기 진행되면서 느리게 서서히 집단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서서히 발달됐지만 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집단 규범인데요. 집단의 규칙이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집단 성원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단 규범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또는 집단 성원들은 집단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친분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것도 집단 규범인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감정, 사적인 관계들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집단에서 해야 될 활동들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제 집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밀감도 생기고 매력을 느껴서 밖에서 따로 만나서 친한 사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집단으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죠. 둘 다 집단에 나오지 않거나 집단 안에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집단이 다른 활동으로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집단 규칙들도 집단 규범도 집단 역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집단의 하위 집단 7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요. 자, 하위 집단 같은 경우는 집단 안에 구성된 또 다른 형태의 소규모 집단이 하위 집단이에요. 자, 하위 집단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15명이 한 집단인데 그 중에 3명, 4명이 따로따로 친해요. 그래서 이 3명이 친하고 4명이 친한 하위 집단이
서로 친하고 집단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집단 지도자가 굳이 개입을 해서 이 하위 집단을 이렇게 해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친한 A라는 집단과 네 사람이 친한 B라는 하위 집단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전체 집단이 위협을 받겠죠. 불안하죠.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서 하위 집단을 해체시키거나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위 집단과 전체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위 집단에 개입해야 된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7페이지 집단의 치료적 효과 보겠습니다. 17회, 21회, 22회 최근에 나왔는데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요.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장점, 집단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희망 주기.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증상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그럼 그 자체로 되게 위안이 됩니다. 야, 이런 문제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 많이 겪네.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겪을 수 있죠.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 기술이 발달하고요.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그 중에서 배울 행동들이 있죠. 모방 행동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다 보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대인관계 학습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고 삶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났는데 이 집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타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1대1 치료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집단 응집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소속감 같은 거예요. 내가 비슷한 고민, 비슷한 문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팀 또는 집단을 이루어서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뭔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 응집력 이런 거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에 대한 친밀감,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껴서 집단 응집력이 생기면 성원 개개인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제공하는 효과, 집단 전체로는 목표 달성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집단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한테 내 얘기도 많이 하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감정이 시원하게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하고 감정이 어떻게 정화되는 효과를 느끼기도 하죠. 자,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나의 것이구나. 내 문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거를 실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인데요. 19회 시험에서는 재경험의 기회라는 지시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집단은요, 가족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집단 성원은 뭐 형제자매들 같고요. 집단 지도자는 부모와 같은 그런 느낌 또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집단에서 집단 지도자와 또는 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은 내가 가족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험과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가족과의 갈등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과거 역기능적인 경험을 가족에게서 했는데 집단 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기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냥 역기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기능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거를 재경험의 기회 또는 1차 가족 집단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이 교정되는 어떤 새로운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자, 이 부분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요 단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런 거를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집단 발달 단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요즘에는 수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를 인간 발달 주기라고 하는데요. 집단이 형성돼서 또 해소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집단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집단이 형성돼서 시작되는 초기 단계 이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라는 거,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집단도 본격적인 집단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자, 준비 단계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인 집단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어떤 집단을 할지, 어디서 할지, 성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 10명을 할지, 20명을 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목적도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단은 어디 가서 모집을 하지? 어떻게 모집하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할까? 복지관 공지사항이나 신문에 낼까? 또 잠재적인 집단 성원을 누구로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지속기간, 그죠? 6개월 할지, 10주 할지, 그리고 회합 빈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할지, 일주일에 2번 30분씩 할지, 이렇게 회합 빈도도 결정해야 되겠죠? 자, 집단의 구성은요, 동질성과 이질성입니다. 비슷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질성을 높여서 구성할지, 다양한 특징을 가져서 이질성이 높도록 구성할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면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동질성을 높여서 만드는 게 좋고요. 어떨 때는 다양한 경험, 연령도 다양하고 출신 배경도 다양하고 삶을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도 다양한 이런 이질성이 높게 집단을 만들 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없다.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의 크기는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죠.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요, 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이면 안 됩니다.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이 과연 소집단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겠죠. 3명 정도 모이면 활발히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누구 하나 소외되진 않겠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한 사람이 못 나왔어요. 그날따라 사정이 있어서 2사람이 못 나왔어. 한 사람만으로 집단활동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커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클 것인가? 대부분 15명 이상 일어나면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0명만 모여도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되는데 7명, 5명에서 7명,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게 치료 집단인 경우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개방집단, 폐쇄집단. 이번 2024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개방집단으로 구성할 건지 폐쇄집단으로 구성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집단이 시작된 다음에 중간중간에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 수 있으면 문이 열려있는 개방집단이고요. 딱 모집을 해서 시작하면 중간에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 수 없는 게 문이 닫혀있는 폐쇄집단이에요. 이거 역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집단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여기 어떻지? 내 아는 사람 있나? 좀 나랑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 있나? 이렇게 둘러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탐색하는 기간이고요. 아무래도 불안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잘 적응하고 집단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집단이 끝날 때까지 쭉 나오겠지만 뭔가 불안 수준도 높고 나랑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집단에 나왔을 때 내가 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다음엔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집단 성원들이 집단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참여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 역할 볼게요. 사회복지사도 소개하죠. 또 집단 성원들도 소개를 합니다. 집단이 형성된 목적 다 알고 참여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더 명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 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소개를 합니다. 한편으로 전체로서의 집단의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 그 안에서 개별 성원들의 목표는 조금 디테일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성원들의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게끔 합니다. 자, 집단에 참여했으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집단 규칙이나 집단 규범, 아까 얘기했던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집단 나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다. 또 비밀 보장 지킨다. 이런 것들을 집단 규칙을 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단 규칙을 만듭니다. 또 결석을 할 경우는 미리 하루 전에 리더에게 알린다. 이런 것도 집단 규칙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집단 성원의 저항과 불안 다루기입니다. 초기에는 누구나가 다 불안이 높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집단에 이제 더 나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저항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너무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집단 참여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자, 집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것도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 역할입니다. 자, 2번째는요, 사정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3번째이겠죠. 자, 사정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얘기했지만 집단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사정의 내용은 조금 달라지겠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도 집단 성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전체 집단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성원 개개인에 대한 그리고 전체로서의 집단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사정에 초점을 둡니다. 중간 단계로 가다 보면은 초기 사정 단계에서 뭔가 사정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타당한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목표 달성 정도 또는 추가 개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집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정의 내용이나 초점은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집단 과정 전반에 걸쳐서 사정이 이루어진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정을 할 때는요. 개개인의 수준에 대한 사정도 하고요.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사정을 합니다.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아 존중감 향상 집단인 경우는 이제 집단 막 시작할 때 개별 성원들의 자아 존중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둬야 되겠죠? 사정해 둬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개별 성원에 대한 사정입니다. 자, 전체로서 집단에 대한 사정은요, 집단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정적인 하위 집단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집단에 만들어진 규범이 사람들이 잘 지키기에 좋은지 또는 역기능적인 규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 게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은요, 집단을 인가하고 지원하는 기관, 그리고 상호 조직 간의 환경, 지역사회 환경 수준에서 이런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소시오그램이죠.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실천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집단 성원들의 성별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림처럼 똑같이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선이 들어가면 상호라는 의미이고 화살표인 거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집단 성원 간 선호, 좋아하는 정도 또는 방향, 무관심,
또 갈등이나 배척 이런 여부와 방향을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다 그리다 보면 누구 친하고 누구는 조금 관계가 안 좋고 특정 이 사람은 집단에서 소외되어 있고 뭐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집단 성원 간의 결속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사정 도구인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시오메트리 또 의차별 척도가 있는데요. 소시오메트리는 그 집단 성원들에 대한 호감도를 1점에서 5점으로 이제 평가하게 하는 거고요. 의차별 척도는 의미 분화 척도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개인에게 주는 주관적인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빠른, 느린 이렇게 극단의 어떤 정의를 주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점수를 쭉 준 다음에 항목별로 또 평가를 해서 이 사람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성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척도는요. 예를 들면 그 사회복지사가 평가해야 되는 특정 행동이나 어떤 뭐 의사소통에서 표현하는 단어, 쓰는 단어들을 체크해야 될 때 그게 발생할 때마다 선을 하나씩 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시간 동안 특정 행동이 일어나는 발생 빈도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문제 행동이나 어떤 단어의 감소, 증가 이런 것들을 목표 행동으로 볼 때 또는 개입의 목표를 삼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2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 단계는요, 집단 성원들끼리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성원들끼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다독여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힘을 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원주해주고요. 또 이쯤에 오다 보면 뭔가 이제 집단 활동에 대해서도 빠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는 성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건설적인 측면을 통해서 계속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 보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짐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헤어짐이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감정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종결과 유사합니다. 변화, 노력의 유지 및 일반화, 그죠? 또 불만족스러운 종결 사유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의뢰평가 다 똑같죠. 근데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요. 6개월 동안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도움도 주고받고 문제도 많이 해결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보람되고 이러한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집단이 종결돼서 헤어져야 된대요.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켜서 이 사람 홀로서기하게 너무 냉정하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이 집단에서 얻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자원을 좀 연결해 준다거나 또 집단에서 성취한 것을 상기시켜서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장점에 대한 문제 나왔었죠. 집단의 치료적 효과라고도 얘기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기능적 집단의 특성,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문제가 이미 있는데 해결이 안 된 이런 역기능적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역기능적 집단의 특성,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5문제가 더 추가돼서 7문제가 나왔잖아요. 교재 맨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사회복지 실천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8장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